예비군 훈련에 특전사 707 특임단 출신의 여군이 사격 교관으로 나타나자 수많은 예비역들이 그녀를 보고 조롱하며 성희롱을 하고 무시를 했지만 그 모습에 분노한 그녀가 총을 들고 사격으로 그들에게 놀라움을 주면서 응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한 육군 예비군 훈련소의 아침은 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의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소환되는 공간. 그들은 설렘보다는 체념을, 활기보다는 권태를 얼굴에 덕지덕지 붙인 채 훈련소로 모여들었다.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들은 잠시 잊었던 서열과 위계의 기억을 떠올리고 이 지루한 하루를 어떻게 때울 것인가에 대한 궁리부터 시작했다. 연병장 구석 흡연구역에 모인 사내들 사이에서 황인철이 껄껄 웃으며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다. 현역 시절 강원도 최전방 보병사단에서 복무한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다부진 체격과 짧은 스포츠머리, 그리고 무엇이든 깔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아, 진짜 오기 싫다. 어제 마신 술이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이놈의 나라는 왜 이렇게 불러대는 거야, 귀찮게. 그의 옆에는 말끔한 인상의 오진우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는 현역 시절 정보사령부에서 행정장교로 복무했으며 자신의 지적 능력이 일개 보병들과는 다르다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다. 그는 훈련소의 낡은 시설과 체계 없는 분위기를 한심하다는 듯 훑어보았다. 황 예비군님, 그래도 어쩝니까? 부르면 와야죠, 노예처럼. 그나저나 올해는 또 어떤 배불뚝이 아저씨가 와서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할지 궁금하군요. 말도 마라. 작년에 온 그 양반 총 쏘는 법 가르치면서 자기가 무슨 전쟁이라도 막은 영웅인 줄 알더라니까. 아주 듣기 거북해 죽는 줄 알았네. 두 사람이 시시덕거리는 사이 낡은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소음과 함께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수백 명의 예비군들이 욕설을 나직이 중얼거리며 연병장 중앙으로 향했다. 잠시 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단상 위로 한 사람이 올라섰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여자였다. 단상 위에 선 것은 흐트러짐 없이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한 명의 여군이었다. 질끈 묶어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감정의 동요를 전혀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녀의 등장은 마치 퀴퀴한 남자들의 공간에 떨어진 한 송이 얼음꽃처럼 이질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화약과 땀 냄새 대신 알 수 없는 맑고 서늘한 향기가 희미하게 퍼져나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연병장은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야? 여자잖아. 요즘은 훈련소에 여군도 교관으로 오나? 대박인데. 와, 몸매 봐라. 전투복을 입어도 태가 나네. 노골적인 시선들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집요하게 훑었다. 그것은 존중이나 호기심이 아닌 그저 낯선 볼거리에 대한 품평, 혹은 가벼운 유희의 대상으로서의 시선이었다. 황인철은 휘파람을 짓궂게 불며 옆에 오진우를 툭 쳤다. 야, 저 정도면 훈련받을 만나겠는데? 오늘 저 교관님이랑 사격 훈련 말고 데이트 훈련이나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오진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비꼬는 투로 대답했다. 요즘은 예비군들 출석률 높이려고 저런 분을 초빙하기도 하나 봅니다. 국방부도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달은 모양이죠. 그들의 무례한 농담은 주변으로 번져나가며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그녀가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거나 혹은 들어도 상관없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다. 그때 여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후 지직거리는 잡음이 멎고 서늘하지만 명료한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여러분의 훈련을 담당하게 된 교관 윤서아입니다. 이름 석자.
그 외에 어떤 수식어도 없었다. 마치 잘 벼려진 흑요석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음성이었다. 오전에는 사격술 및 정신교육, 오후에는 실거리 사격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훈련 간 불필요한 행동이나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통제는 저와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내가 뭘 가르치겠다고 하는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떠올랐다. 윤서아는 그 모든 조롱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잠시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마치 거울처럼 그들의 무례함과 천박함을 되비추는 듯 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장으로 이동합니다. 윤서아는 말을 마치자마자 미련 없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절도 있는 걸음걸이를 보며 황인철은 또다시 농담을 던졌다. 아이고 무서워라. 교관님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이따 끝나고 저랑 막걸리나 한잔 하시죠? 네. 그의 외침에 주변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윤서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소음을 등 뒤에 두고 자신의 전장으로 향하는 군인처럼 묵묵히 교육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곧게 편등은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남한산성의 아침 바람이 그녀의 서늘한 향기를 실어 덧없이 흩뿌렸다. 먼지가 희뿌옇게 떠다니는 실내 교육장. 수백 개의 플라스틱 의자가 채워졌지만 그곳에 앉은 예비군들에게서는 어떤 학습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은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거나 어젯밤 본 드라마 얘기를 나누거나 아예 책상에 대놓고 엎드려 잠을 청하고 있었다. 교탁 앞에 선 윤서아의 존재는 그들에게 그저 배경 소음과도 같았다. 윤서아는 소란스러운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린에 K2 소총의 내부 구조도를 띄웠다. 여러분은 수백, 수천 발의 총을 쏴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자신의 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녀의 말에 황인철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총은 쏘라고 있는 거지 이해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안 그래? 그의 말에 주변에서 동조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윤서아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총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저 차가운 쇠붙이일 뿐이죠. 하지만 그 총을 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는 신성한 도구가 될 수도 혹은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격의 본질은 표적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방아쇠를 당기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에 예비군들의 야유는 더욱 커졌다. 오진우가 손을 들었다. 윤서아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척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교관님, 말씀하시는 철학은 아주 인상 깊습니다만 저희는 철학자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군요. 교범에 따르면 완전 군장 상태의 전투원 하중은 평균적으로 20kg을 상회합니다. 교관님께서는 그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전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책에서 보신 이론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지성을 가장한 교묘하고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여성의 신체적 능력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질문. 교육장 안의 모든 시선이 윤서아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이 모욕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모두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황인철은 한술 더 떴다. 에이, 교관님. 그런 골치 아픈 얘기는 그만하고 그냥 오늘 훈련 빨리 끝내고 저랑 데이트나 한번 하시죠. 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의 노골적인 희롱에 교육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녀를 인격체가 아닌 그저 여자로만 취급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인철이 용감한데.
교관님 한번 만나줘요. 인철이가 돈은 많아요. 상황을 지켜보던 훈련소의 베테랑 부사관 박대영 상사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훈련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예비군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거기 황인철, 오진우 예비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교관님께 예의를 갖춰. 박대영 상사의 호통에 잠시 소란이 멎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예비군들을 둘러보았다. 너희 지금 너희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 알고나 떠드는 거냐? 윤 교관님 저기 707 특임단 출신이시다. 너희가 백호부대라고 부르는 바로 거기. 그의 말이 끝나자 교육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대테러 부대. 하지만 그 정적은 곧 더 큰 폭소로 변했다. 에이, 박 상사님. 농담이 너무 심하십니다. 707의 여군이라니요? 취사병이나 의무병 말고 전투병이요? 하하. 백호부대가 아니라 백두산 호랑이라도 믿기 힘들겠습니다. 황인철은 아예 책상을 치며 웃었다. 상사님, 아무리 저희 길을 죽이려고 하셔도 그렇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시면 됩니까? 저렇게 가녀린 분이 어떻게 707입니까? 박대영은 답답한 듯 가슴을 쳤지만 윤서하는 손짓으로 그를 만류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주변의 소란이 거셀수록 그녀 자신은 더욱 고요해지는 듯 했다. 여러분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증명되지 않은 말은 신뢰를 얻기 어렵죠. 좋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터를 껐다. 오전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던진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후 실사격장에서 제 자신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교재를 챙겨 들고 망설임 없이 교육장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어디 도망가세요. 데이트 신청 대답은 해주고 가셔야죠. 같은 저질스러운 야유가 쏟아졌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도발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 희롱하고 있는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가녀린 여자라는 편견의 감옥에 가둬놓고 멋대로 재단한 그 인물이 국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테러 위협과 싸우며 백호의 마녀라 불렸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사실을. 교육장을 나서는 윤서아의 귓가에 그들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맴돌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다. 불신과 조롱, 그리고 그것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잠재우는 과정.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또 하나의 익숙한 전장이었다. 점심시간의 예비군 식당은 시장터처럼 소란스러웠다. 예비군들은 저마다 식판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전의 여자 교관 해프닝을 안주 삼아 떠들어대기 바빴다. 이야, 오늘 아주 볼만했어. 황인철이 제대로 한 건 했지. 데이트 신청은 좀 심했지만 솔직히 통쾌하긴 했어. 어디서 젊은 여자가 와서 훈계질이야. 오후에 사격하는 거 아주 기대된다. 얼마나 잘 쏘는지 한번 보자고. 한 5발은 맞히려나? 황인철과 오진우는 영웅이라도 된 듯 주변 예비군들의 시선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황인철은 밥을 크게 한술 뜨며 말했다. 별것도 아닌 게 튕기기는. 오후에 개망신당하고 울면서 나한테 와서 막걸리 사달라고 할지도 모르지. 오진우는 깍두기를 씹으며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자신으로 증명하겠다니 참 용감하더군요. 그 용기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그때였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던 젊은 예비군 하나의 입에서 헉하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군사 무기나 전술에 관심이 많은 이른바 밀리터리 마니아였다.
주변의 시선이 쏠리자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좀 보십시오. 미쳤습니다.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오래된 국방일보의 인터넷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창군 이래 최초 707 특수임무단 여성 저격수 탄생. 백호의 마녀 윤서아 하사. 기사에는 앳된 얼굴의 윤서아 교관이 저격용 소총을 들고 있는 흑백 사진과 함께 그녀의 경력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임관과 동시에 707 특임단의 자원. 혹독하기로 소문난 부대의 모든 훈련을 최상위 성적으로 수료하고 창군 이래 최초로 대테러 부대의 여성 저격수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진짜라고? 합성 아니야?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 밀리터리 마니아 예비군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른 검색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해외 군사 전문 포럼에 올라온 글이었다. 외국어로 된 글을 다급하게 번역 기능을 돌리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몇 해 전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한국 외교관 인질 구출 작전.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단 한 발의 총성이었다. 테러리스트의 수장이 인질을 방패 삼아 위협하던 순간 약 1.5km 밖에서 날아온 총알이 바람과 습도를 뚫고 정확히 그의 미간에 명중했다. 당시 작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기적과도 같은 저격을 성공시킨 인물은 더 위치 마녀라는 암호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그녀의 정체는 707 소속의 여성 저격수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소문은 전염병처럼 식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꺼내 윤서아 707 백호의 마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의 이름과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들이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충무무 공훈장을 받는 사진. 대테러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단체 사진의 구석에 찍힌 무표정한 얼굴. 그녀의 전설적인 작전들을 다룬 익명의 군 관계자들 인터뷰. 세상에 우리가 오늘 누구한테. 진짜 백호의 마녀였어. 미쳤다 진짜. 황인철, 너 이제 어떡하냐? 저런 분한테 데이트 신청을 해?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이제는 동정과 조롱을 담아 황인철과 오진우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식판 위로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 맛있게 먹던 밥이 이제는 역겨운 돌멩이처럼 느껴졌다. 백호의 마녀.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켜온 살아있는 영웅. 그런 인물에게 자신들이 던졌던 저급한 농담과 희롱들. 가녀린 여자, 데이트나 하자, 취사병 출신.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부끄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오진우는 자신의 지성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고작 서류 몇 장과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했지만 그녀는 온몸으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과 맞서 싸워왔다. 황인철은 자신의 무식함과 경박함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눈앞의 여자를 자신의 유희 대상으로만 여겼지만 그녀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거인이었다. 식사를 마친 예비군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당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불신이 없었다. 대신 신화 속 인물을 마주한 듯한 경외와 공포 그리고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멀리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사격장으로 향하는 윤서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저 평범해 보였던 그 뒷모습은 이제 수많은 전투와 영광의 무게를 짊어진 전설의 그림자처럼 거대하게 보였다.
예비군들은 이제 곧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그 전설의 편린 앞에서 처절하게 확인하게 될 터였다. 그들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사격장으로 옮겼다. 오후의 태양은 한층 더 교활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남한산성의 푸른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싼 사격장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올랐다. 아지랑이가 지면 위에서 뱀처럼 피어오르고 공기 중에는 흙먼지와 마른 풀 그리고 수백 명의 사내들이 내뿜는 불안한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예비군들은 사선에 도열한 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단 한 사람, 윤서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경외를 넘어선 공포, 신화 속 존재가 강림한 것을 목격하는 원시적인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지금부터 교관 시범 사격이 있겠다. 훈련소 조교 박대영 상사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능청스러움 대신 잘 훈련된 군인 특유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서려 있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단순한 시범이 아님을, 하나의 의식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윤서아는 묵묵히 총기 거치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진열된 총들 중 가장 낡고 손때가 많이 묻은 K2 소총 한 정을 집어들었다. 마치 명마를 고르는 기수처럼 그녀는 총의 무게 중심과 균형을 잠시 느껴보더니 유려하지만 기계적인 동작으로 총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총열과 놀이쇠 뭉치, 가스 활대, 개머리판. 순식간에 분해된 부품들을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매만지며 상태를 점검했다. 그 모습은 마치 외과의가 수술 도구를 점검하듯 혹은 연주자가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듯 지극히 섬세하고 전문적이었다. 황인철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음흉한 욕망이 없었다. 대신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도달할 수 없을 절대적인 경지에 대한 순수한 경악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알던 총기 분해는 그저 절차였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총과의 교감처럼 보였다. 윤서아는 총을 재결합하고 열발이 채워진 탄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합했다. 철컥하는 금속성 파열음이 유난히 날카롭게 사격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사격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엎드려 쏴 자세를 취했다. 그녀가 흙바닥에 몸을 낮추는 동작은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마치 먹잇감을 향해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암표범처럼. 흙먼지가 묻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오직 목표를 위해 최적화된 몸짓. 오전에 그들이 저질스럽게 품평했던 그 몸의 선은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고 위험한 무기의 형태로 완성되어 있었다. 표적 거리 100m. 교관 시범 사격. 준비되면 사격 개시. 박대영의 말이 끝나자 윤서아는 개머리판을 어깨 깊숙이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밀착시켰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순간 그녀의 주변 세상은 색을 잃고 오직 흙과 백으로만 존재하는 듯 했다. 소음은 사라지고 바람은 멎었다. 오직 그녀와 총 그리고 100m 너머의 검은 표정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허파 가득 채워진 공기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감각을 예리하게 벼려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마저 들리지 않는 완전한 무의 상태. 그 찰나의 순간. 탕으. 첫 번째 총성이 고요를 찢었다. 반동으로 그녀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지만 자세는 바위에 뿌리 내린 소나무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탄피가 옆으로 튕겨나가는 잔상만이 그녀가 총을 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숨을 골랐다. 들이쉬고 내쉬고 멈추고 격발. 탕으. 마치 고도로 정밀한 기계가 프로그래밍된 순서대로 부품을 찍어내듯 그녀의 사격은 완벽한 리듬을 타고 이어졌다. 탕으. 탕으. 탕으.
그것은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죽음을 연주하는 메트로놈의 박자였다. 예비군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눈을 깜빡이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들은 지금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다. 타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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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앙으. 10번째 총성이 마지막 메아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윤서아는 총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마치 10번의 숨을 쉰 것처럼 혹은 10걸음을 걸은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해냈다는 듯한 태도였다. 표적지 확인. 박대영의 목소리가 경외감에 젖어 살짝 갈라져 나왔다. 자동화 레일이 위잉을 하는 기계음을 내며 표적지를 그들 앞으로 끌어왔다. 모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마침내 표적지가 사선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모든 예비군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표적지의 정중앙. 10점 만점이 그려진 검은 원의 한가운데에 단 하나의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그것은 동전보다도 작은 거칠고 불규칙한 모양의 구멍이었다. 10발의 총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처음부터 누군가 인두로 지져놓은 듯한 단 하나의 흔적. 한 점 사격 원홀 샤트.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명사수들의 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던 기에. 말도 안 돼. 오진우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지성과 이성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황인철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표적지와 윤서아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박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경외감을 넘어 신앙 간증처럼 들렸다. 똑똑히 봐라. 이것이 바로 백호의 마녀의 사격술이다. 저분은 저 총 한 자루로 너희들이 편안하게 잠자는 동안 이 나라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괴물들과 싸워오신 분이라고. 너희가 오늘 본 것은 그분이 겪어온 수많은 전투의 아주 작은 흔적일 뿐이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이내 사격장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환호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억지로 짜내는 찬사가 아니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기 앞에서 그저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의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황인철과 오진우도 넋을 잃은 채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박수를 쳤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전에 자신들이 짓거렸던 온갖 저급하고 무례한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끄러움이 심장을 태우고 재로 만드는 것 같았다. 그 모든 열광의 중심에서 윤서아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결과물을 그저 무심하게 한번 훑어볼 뿐이었다. 마치 장인이 잘 벼려진 자신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듯. 그 압도적인 평온함이 그녀를 더욱 비현실적이고 거대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예비군들은 오늘 그 전설의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 열병과도 같았던 환호성이 잦아들자 사격장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불신이나 권태가 아닌 감히 소리를 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듯한 성역의 침묵이었다. 예비군들은 더 이상 윤서아를 한 명의 교관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성별과 나이, 계급을 초월한 현신 그 자체였다. 윤서아는 자신의 소총을 어깨에 맨 채 사선에 도열한 예비군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예비군들은 마치 불벼락이라도 피하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특히 황인철과 오진우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을 질책하는 대신 그들의 오만과 무지, 천박함을 남김없이 비추는 거대한 심연의 거울과도 같았다. 사격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나이나 계급, 성별 혹은 값싼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서 봐야 할 것은 10점 만점의 표적지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 목표를 향한 완전한 집중력과 자기 통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신을 모욕했던 이들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혹은 승리자의 자만심 같은 감정은 단 한 조각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교관으로서의 임무를 담담하게 이어나갈 뿐이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그 모습이 황인철과 오진우의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차라리 욕설을 퍼붓거나 징계를 내렸다면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그녀의 무심한 용서는 그 어떤 처벌보다도 잔인하게 그들의 자존심을 발가벗기고 있었다. 예비군들이 각자의 사선에 엎드려 사격 준비를 하는 동안 윤서아는 박대영 상사에게 다가갔다. 박 상사님, 아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교관님. 저놈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충격요법이 필요했습니다.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박대영은 여전히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윤서아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을 미소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녀가 오늘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다. 전장을 떠난 지 꽤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다른 형태의 전장에 서게 되는군요. 총성 없는 전쟁터 말입니다. 교관님 같은 분이 왜 이런 곳까지 오셔서 고생하십니까? 저라면 저놈들 당장 영창에 쳐넣었을 겁니다. 박대영은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윤서아의 시선이 저 멀리 남한산성의 능선을 향했다. 한때 그녀는 저런 산속에서 며칠 밤낮을 은폐하며 단 한 번의 격발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쇠는 두드려야 강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님. 저들에게 오늘이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평생의 오만함을 깨트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적의 심장을 겨눴다면 이제는 저들의 무지와 편견을 겨누는 셈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여전히 제 뒤에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륜과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박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이 젊고 비범한 지휘관에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느낄 뿐이었다. 한편 사선에 엎드린 황인철은 총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다. 강지수의 시범 사격을 본 이후 자신의 손에 들린 K2 소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감히 자신이 다룰 자격이 없는 신성한 물건처럼 느껴졌다. 저 사람은 저 총으로 나라를 지켰는데 나는 고작 예비군 훈련이 귀찮다고 투덜거리고 저런 분을 앞에 두고 데이트 신청이나 짓거리다니 자기 혐오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오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지식과 논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통감했다. 여성의 신체적 한계를 운운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전설적인 영웅의 상처와 영광을 감히 자신의 얄팍한 잣대로 재단하려 했던 자신이 벌레처럼 느껴졌다. 사격 개시. 통제관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예비군들은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총의 반동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윤서아라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자신의 실력이 까발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격에 한참 못 미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그들은 이제 사격을 단순히 점수를 내는 행위로 여길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운 심판처럼 느껴졌다. 첫 사격조의 결과는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윤서아가 보여준 신의 경지에 압도당한 예비군들은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들은 대부분 표적지를 외면한 채 사격장 뒤편의 흙더미에 무력하게 박혔다. 0.3점 간신히 표적지 끝에 맞은 1점. 사격장 곳곳에서는 깊은 탄식과 자조 섞인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전원 자세 불량, 호흡 불량, 격발 타이밍은 엉망진창. 아주 가관이군. 박대영 상사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윤서아는 말없이 사선 뒤를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수를 보고 질책하는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엎드린 자세와 총을 쥔 손, 어깨의 움직임을 매의 눈으로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황인철의 뒤에서 멈췄다. 황인철은 등 뒤에 거대한 산이 버티고 선 듯한 압박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황인철 예비군. 그녀의 나지막한 부름에 황인철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움찔 떨었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힘으로 총을 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정확한 진단이 담겨 있었다. 총은 애인이 아닙니다. 힘으로 억지로 다루려 하면 반드시 배신합니다. 당신의 어깨는 지금 총의 반동을 이겨내려는 게 아니라 그저 버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총구가 멋대로 날뛰는 겁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자세를 직접 교정해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어깨와 등을 가볍게 짚었다. 힘을 빼세요. 그리고 그 힘을 물처럼 땅으로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단단한 벽이 아니라.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황인철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불필요한 힘으로 뒤틀려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자 서늘하고 맑은 향기가 끼쳤다. 황인철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오전에 품었던 불경한 생각들이 떠올라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진흙탕 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윤서아는 다음으로 오진우에게 다가갔다. 오진우는 안경 너머로 잔뜩 주눅이 든 학자처럼 그녀를 바라봤다. 오진우 예비군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네. 머릿속 말입니까? 사격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견착은 이렇게, 호흡은 저렇게, 격발은 이때 하고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당신의 뇌보다 훨씬 정직하고 빠릅니다. 당신의 그 뛰어난 머리는 당신의 몸이 완벽한 기억을 갖도록 돕는 데만 쓰십시오. 일단 몸이 기억하고 나면 머리는 잠시 비워둬야 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교범에서도 읽어본 적 없는 살아있는 통찰력이었다. 수십만 발의 격발을 통해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완벽하게 깨우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가르침. 오진우는 멍하니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윤서아는 모든 예비군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그들의 문제점을 귀신같이 짚어내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녀의 지도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없었다. 자신에게 입에 담지 못할 희롱을 던졌던 황인철에게도 지성으로 자신을 모욕했던 오진우에게도 그저 묵묵히 훈련에 임하던 다른 예비군들에게도 똑같이 정확하고 공평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녀의 진심에 사격장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훈련을 시간 때우기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마디라도 더 배우기 위해 그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사격장에는 마침내 진지한 탐구의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격 시간. 황인철은 윤서아가 알려준 대로 어깨에 힘을 빼고 총의 반동을 온몸으로 흘려보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탕으. 어깨에 전해지는 충격이 신기할 정도로 부드럽게 흡수되었다. 잠시 후 표적지를 확인한 황인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7점.
늘 표적지 바깥을 맴돌던 자신의 총알이 처음으로 검은 원 안에 명중한 것이다. 오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머릿속의 계산을 비우고 오직 몸의 감각과 호흡에만 집중했다. 결과는 8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표적지를 보고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군들의 사격 점수도 거짓말처럼 향상되었다. 사격장 곳곳에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놀라워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황인철과 오진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선 뒤편에서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윤서아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무언의 격려였다. 그 순간 황인철과 오진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점수가 올랐다는 기쁨이 아니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났다는 감동과 자신의 어리석고 추악했던 과거를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듯한 벅찬 감정이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백호의 마녀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장은 바로 그들 자신들의 오만함과 편견 그리고 무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에서 또다시 승리하고 있었다. 총알 한 발 없이 오직 진정한 가르침의 힘만으로. 사격장의 공기는 이제 성스러운 기운마저 감돌았다.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는 훈련장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열기는 더 이상 나른한 권태가 아닌 쇠를 달구는 용광로의 치열한 열기를 닮아 있었다. 예비군들은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더 이상 그늘을 찾아 흩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윤서아의 주변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나 경외를 넘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학구적인 열망과 순수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교관님,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조준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하는지 감으로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교관님께서 사격하실 때 격발 직전에 눈을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시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어떤 기술의 일부입니까? 질문의 수준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12조나 비아냥거림은 온데간데 없고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윤서아는 그 어떤 질문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그녀는 땅바닥에 흙을 한 줌 집어 공중에 날리며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읽는 법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손목을 직접 만져보게 하며 격발 순간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까지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의 가르침은 책에 박제된 죽은 지식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장의 비바람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몸으로 체득한 피와 강철의 냄새가 배어있는 살아있는 지혜였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겁니다. 피부로, 소리로, 공기의 냄새로. 여러분의 온몸이 하나의 거대한 안테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격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의 감각을 총구 끝 한 점에 모으는 과정입니다. 윤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열망에 가득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예비군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그들을 단순한 피교육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전수할 가치가 있는 후배들을 대하는 듯 한층 깊어져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적인 상태에서의 사격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은 여러분의 심장을 터트릴 듯이 뛰게 만들고 숨을 턱까지 차오르게 합니다. 극한의 육체적 고통 속에서 어떻게 총구를 안정시키고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상상만으로도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비밀은 심박수 제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투호흡법을 기반으로 한 심박수 제어 사격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예비군들을 몇 개의 조로 나누고 사선 뒤편에 탄약통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다. 각 조는 내 신호에 맞춰 저 탄약통을 들고 반환점을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심박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 5개의 표적을 15초 안에 제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평정심을 되찾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비군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묘한 도전 의식이 불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었다.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험이었다. 황인철과 오진우가 속한 1조가 출발선에 섰다. 출발. 신호와 함께 그들은 무거운 탄약통을 어깨에 들쳐 메고 비명 같은 기합을 지르며 달려나갔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탄약통의 무게가 어깨를 으스러뜨릴 듯 짓눌렀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광란의 속도로 뛰었다. 반환점을 돌아온 그들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허둥지둥 바닥에 엎드려 총을 겨눴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팔다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했고 가쁜 숨 때문에 조준경 속 세상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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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결과는 처참했다. 대부분의 총알은 표적을 한참 벗어나 허공을 갈랐다. 황인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할, 이래서야 쏠 수가 없잖아. 윤서아는 그들을 질책하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몸의 비명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명을 잠재우십시오. 억지로 호흡을 멈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폐 속의 모든 공기를 뱉어낸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심장이 날뛰는 와중에도 아주 짧지만 완벽한 고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훈련은 반복되었다. 예비군들은 흙바닥을 구르고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갔다. 군복은 소금물에 절인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눈은 도끼 어린 불꽃처럼 타올랐다. 고요의 순간. 그 마법과도 같은 찰나를 잡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였다. 황인철은 타고난 체력 덕에 탄약통을 나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흥분한 몸을 진정시키는 데는 애를 먹었다. 반면 오진우는 체력이 달려 비틀거리면서도 윤서아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호흡법을 기계처럼 적용하려 노력했다. 오예비군님 괜찮습니까? 황인철이 비틀거리는 오진우를 부축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동료에 대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숨이 차서 하지만 머릿속은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진우가 헐떡이며 말했다. 황 예비군님은 힘이 넘쳐서 오히려 호흡이 더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을 조금만 빼고 리듬에 집중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있었다. 오만했던 지성과 거칠었던 자부심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녹아들고 있었다. 다음 차례. 황인철은 오진우의 조언대로 힘을 빼고 일정한 리듬으로 달렸다. 사선에 엎드린 그는 윤서아가 가르쳐준 전투 호흡법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셋을 세며 들이마시고 하나를 멈추고 넷을 세며 길게 내뱉는다. 심장이 여전히 요동쳤지만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한 평온의 파동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고요의 1초.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두 발의 총알이 연달아 표적의 중앙에 명중했다. 됐다. 황인철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오진우 역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의 등을 세게 두드렸다. 윤서아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사격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계를 극복하는 법, 그리고 혼자가 아닌 우리로서 함께 나아가는 법.
그녀는 예비군들의 녹슨 정신에 박혀있던 이기심과 편견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자리에 전우라는 이름의 뜨거운 인장을 새기고 있었다. 훈련이 절정으로 치닫던 오후 하늘에 거대한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남한산성 너머 서쪽 하늘부터 시커먼 먹구름이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왔다. 자결하던 태양은 순식간에 빛을 잃었고 세상은 마치 낡은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온통 잿빛으로 변했다. 이내 산의 정수리부터 비릿한 흙냄새를 머금은 차가운 바람이 광풍이 되어 불어닥쳤다. 비 오겠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박대영 상사가 다급하게 하늘을 보며 외쳤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수직으로 쏟아져 내렸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였다. 마른 흙먼지가 날리던 훈련장은 순식간에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했고 예비군들의 철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수천 개의 북이 동시에 울리는 듯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훈련 중단. 전원 실내로 대피하라. 박대영 상사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예비군들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실내 교육장으로 뛰기 시작했다. 온몸의 체온을 빼앗아가는 차가운 비와 질척이는 진흙탕, 그리고 귀를 먹먹하게 하는 빗소리 속에서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전원 그 자리에 멈춰. 그때 윤서아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천둥 같은 빗소리를 뚫고 모두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모두의 움직임이 멎었다.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 더욱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전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이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적이 동정해주지 않고 천둥이 친다고 해서 총알이 피해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악천후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진짜 실력과 정신력을 시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훈련은 계속한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예비군들은 불만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면서도 마법에라도 걸린 듯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차가운 빗물이 군복을 파고들어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켰고 전투화는 진흙을 잔뜩 머금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온몸에서 느껴지는 불쾌함과 추위에 턱이 저절로 덜덜 떨렸다. 지금부터 팀 단위 악천후 표적 식별 및 대응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윤서아는 빗속을 뚫고 직접 진흙탕이 된 사격장 곳곳에 사람 모양의 표적지들을 새로 설치했다. 표적지들의 어깨에는 아군을 뜻하는 파란색 완장과 적군을 뜻하는 붉은색 완장이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와 어두운 날씨 때문에 50m 거리에서도 그 완장의 색을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각 팀은 저 표적들 중 3분 안에 적군 표적만을 골라 모두 제압해야 한다. 제한 시간 안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아군 표적을 단 하나라도 맞출 경우 그 팀은 즉시 실격이다. 이것은 사격 훈련을 넘어선 실전에 가까운 전술 훈련이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정확한 관측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 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소통을 요구하는 고난도의 시험이었다. 황인철과 오진우가 속한 일조가 다시 한번 나섰다. 그들은 진흙탕에 엎드려 표적지를 노려보았지만 빗줄기가 커튼처럼 시야를 가려 표적의 형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제기랄, 아무것도 보이질 않잖아. 황인철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조준경 렌즈 위로 빗물이 흘러내려 세상을 온통 왜곡시키고 있었다. 모두 사격 중지. 침착하십시오. 오진우가 팀원들을 제지했다. 이런 상황일수록 흥분하면 끝장입니다. 제가 가진 조준경이 배율이 가장 높으니 제가 관측과 목표 지정을 맡겠습니다.
각자는 제 지시에 따라서만 사격하십시오. 절대 독단적으로 행동해선 안 됩니다. 오진우는 숨을 참고 조준경의 눈을 갖다 댔다. 빗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눈을 가늘게 뜨며 필사적으로 표적지를 관찰했다. 온 신경을 집중하자 아주 희미하게 오른쪽에서 두 번째 표적의 어깨 부분에서 미세한 붉은 빛이 번지는 것이 보였다. 이시 방향. 적군 확인. 한 명. 그의 외침에 황인철이 즉각 반응했다. 그는 더 이상 부정확한 조준경에 의지하지 않았다. 오전 훈련에서 깨달았던 본능을 믿기로 했다. 오진우가 지정해준 위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빗소리와 자신의 심장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하나가 되는 찰나의 순간 방아쇠를 당겼다. 펑! 둔탁한 총성이 포구 소리에 묻혔다. 잠시 후 표적지 옆에 설치된 작은 램프에 붉은 불이 깜빡였다. 명중이었다. 좋았어. 팀원들의 사기가 끌어올랐다. 오진우는 계속해서 목표를 찾아냈고 황인철을 비롯한 팀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동물적인 전투 감각을 지닌 황인철과 냉철한 판단력과 관측 능력을 지닌 오진우의 조합은 포구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지막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제압했을 때 그들은 흙과 비로 범벅이 된 채 서로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지쳤지만 가슴 속에서는 용암과도 같은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임무를 팀으로서 함께 완수해냈다는 강렬한 성취감과 유대감이었다. 윤서아는 그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희미한 미소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폭풍우가 예비군들의 나태해진 정신을 씻어내는 세례가 되고 그들을 무른 쇠가 아닌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해 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시련은 때로 그 어떤 훌륭한 교관보다도 위대한 스승이 되는 법이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폭우는 동이 틀 무렵 거짓말처럼 멎었다. 훈련 마지막 날의 아침 하늘은 죄를 씻어낸 성자처럼 눈부시게 푸르렀고 비에 젖은 세상은 유난히 상쾌하고 선명한 빛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훈련장은 여전히 간밤에 격렬했던 전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곳곳이 깊은 무릉덩이와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해 마치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예비군들은 마지막 훈련 평가를 앞두고 연병장에 도열했다. 지난 며칠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모두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첫날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 속에는 더 이상 냉소와 권태 대신 자신과 동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마지막 시험에 대한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오합지졸 예비군이 아니었다. 폭풍의 세례를 함께 견뎌내며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친 하나의 팀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훈련 평가를 시작한다. 단상에 오른 윤서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은 분대 단위로 적이 보이는 모래시가지 전투 훈련장을 통과해야 한다. 곳곳에 숨어있는 적을 제압하고 최종 목표 지점에 억류된 인지를 구출해 무사히 복귀하는 것이 임무다. 평가는 시간, 정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한 팀으로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컨테이너 박스와 폐타이어, 드럼통 등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모의 시가지가 있었다. 간밤의 폭우로 곳곳에 생긴 진흙 웅덩이는 기동을 방해하는 자연장애물이 되어 훈련의 난이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었다. 이번 평가는 여러분이 지난 며칠간 배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운을 빈다. 황인철과 오진우가 속한 1분대가 첫 번째로 출발선에 섰다.
분대장 완장을 찬 황인철은 비장한 표정으로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지만 자신감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 우리가 폭우 속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자. 나 혼자 잘난 놈은 필요 없다. 서로의 눈을 보고 서로의 등을 믿고 하나의 이름으로 움직인다. 알겠나? 알겠다. 팀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단단한 화음처럼 울려 퍼졌다. 오진우는 황인철의 옆에서 지도를 펼쳐들고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와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브리핑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거슬리는 경쟁심이나 불신은 없었다. 오직 임무 완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동료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윤서아는 훈련장 한쪽에 마련된 감시탑에 올라가 쌍안경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박대영 상사가 옆에서 함께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교관님, 저놈들 정말 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켜보시죠. 호랑이 새끼들은 발톱을 숨기고 있을 때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윤서아는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출발. 황인철의 간결한 수신호와 함께 1분대는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짐승처럼 낮은 포복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동작은 놀랍도록 기민하고 유기적이었다. 2명이 전방을 경계하며 전진하면 다른 2명이 좌우의 사각을 완벽하게 엄호하고 후방의 인원이 그들의 뒤를 바치는 형태. 며칠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한 전술 기동이었다. 저 녀석들 완전히 다른 놈들이 됐는데요. 박대영이 감탄하며 말했다.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힘은 개인의 완력이나 지성이 아니라 서로의 등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1분대는 첫 번째 코너를 돌았다. 그 순간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숨어있던 적 표적지가 휙 소리를 내며 솟아올랐다. 적 11시. 가장 먼저 발견한 오진우가 외치기도 전에 이미 황인철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타타탕응. 정확하고 절제된 세 발의 점사. 표적지는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사격은 더 이상 분노를 터뜨리는 듯한 난사가 아니었다. 힘을 빼고 간결하며 오직 목표를 제압하기 위한 치명적인 효율성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했다. 진흙탕에 미끄러져도 옆에 전우가 지체 없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고 복잡한 갈림길에서는 오진우의 냉철한 판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윤서아가 가르쳐준 모든 것 전투호흡법, 상황 판단력, 팀 단위 전술, 이 그들의 피와 살이 되어 몸짓 하나하나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감시탑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윤서아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예비군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신들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10수년간 전장에서 피로 새겨왔던 생존의 법칙들이 저들을 통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마침내 최종 목표 지점인 건물 앞에 도달했다. 황인철은 수신호로 팀원들에게 엄호를 명령하고 오진우와 함께 내부 진입 계획을 속삭였다. 내가 정문으로 진입해서 시선을 끈다. 그 틈에 내가 측면 창문으로 들어가 인지를 확보해. 위험합니다. 분대장님이 믿기가 되는 것은 괜찮아. 너희들을 믿으니까. 그리고 교관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황인철이 오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장난기가 아닌 모든 것을 걸겠다는 군인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황인철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적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오진우는 연막탄의 엄호 속에서 조용히 침투해 인질 마네킹을 확보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그들은 출발 지점으로 무사히 복귀했다. 감시탑 위에서 스톱워치를 누르고 있던 박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세상의 교관님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단 한 명의 가상 부상자도 오발 사고도 없이 완벽합니다. 윤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쌍안경을 내리고 저 멀리 흑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하는 일분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마지막 평가까지 모두 끝난 오후. 예비군들은 다시 연병장에 모였다. 흑투성이가 된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냈다는 자부심과 충만함이 넘쳤다. 윤서아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예비군들을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둘러보았다. 첫날의 그 오만하고 불신 가득했던 눈빛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긴 빛나는 눈빛들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여러분은 훌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여러분은 단순한 사격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동료를 믿고 임무를 완수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의 본질이다. 잊지 마라. 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은 누군가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말을 마친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려 할 때였다. 전체 차렷. 황인철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수백 명의 예비군들이 일사불란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교관님께 대하여 경례. 수백 개의 팔이 동시에 올라가 거수 경례를 했다. 그들의 동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들의 눈빛은 진심 어린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강요된 복종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경의의 표현이었다. 윤서아는 그들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팔을 들어 그들의 경례에 답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백호의 마녀라는 전설의 영웅이 아닌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낸 스승의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였다. 훈련의 마지막 날 서쪽 하늘은 장렬한 전투를 마친 노병처럼 붉고 장엄한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그 빛은 훈련장 곳곳에 고인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지난 며칠간 그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아직 식지 않고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훈련 일정을 마친 예비군들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흙먼지와 땀 그리고 어제의 비에 젖어 무거워진 전투복을 벗었다. 각자의 평범한 일상이 담긴 사복으로 갈아입는 그들의 움직임은 의식처럼 경건하고 차분했다. 생활관의 공기는 첫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서로를 힐끔거리며 경계하던 시선, 상대를 얕잡아 보던 교만한 말투, 시간을 죽이기 위해 내뱉던 공허한 농담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격려와 조용히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따뜻한 목소리들이 가득했다. 며칠간의 혹독한 훈련이라는 용광로는 그들의 녹슨 정신과 자존심을 녹여내고 그들을 하나의 단단한 강철로 다시 벼려냈다. 퀴퀴한 땀 냄새와 흙먼지, 희미하게 남은 화약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에는 생사를 함께한 전장에서나 느낄 법한 끈끈한 유대감과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황인철은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어깨에는 지난 며칠간 익숙해진 K2 소총의 묵직한 무게 대신 다시 돌아가야 할 치열한 사회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그는 짐을 챙겨 훈련소를 나서는 동료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옆에서 안경을 닦고 있는 오진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이대로 가기엔 평생 후회할 것 같지 않냐? 오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지성적인 얼굴 위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돌아선다면 그들의 변화는 그저 며칠간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그들의 참회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할 터였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발걸음을 돌려 교관 대기실이 있는 본관 건물로 향했다. 교관 대기실이 아닌 그들이 향한 곳은 무기고였다. 육중한 철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부드러운 천으로 쇠를 닦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고요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자 윤서아가 홀로 앉아 총기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닦고 있는 것은 지난 시범 사격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낡은 K2 소총이었다. 그녀는 총열과 놀이쇠 뭉치, 가스 조절기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기름칠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분신을 돌보는 무사처럼 혹은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경건했다. 황인철과 오진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저 고요하고 완벽한 세계를 자신들의 투박한 발걸음으로 방해해도 될까? 과연 무슨 말을 해야 자신들의 이 복잡하고 미어지는 심정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지만 황인철은 용기를 내어 조용히 철문을 두드렸다. 똑똑. 총기를 손질하던 윤서아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무감정하던 눈빛이 사복 차림의 두 사람을 확인하고는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들어와라.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묵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윤서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는 길인가? 네, 교관님. 그 떠나기 전에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황인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윤서아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그의 등 뒤로 오진우 역시 말없이 허리를 숙였다. 교관님. 저희는 오늘 총 쏘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첫날 저희가 저질렀던 모든 무례와 오만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황인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진우는 뒤이어 말했다. 저는 지식이 지혜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것의 무게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과에는 어떤 변명이나 가식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바닥을 처절하게 목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순수한 참회와 존경만이 담겨 있었다. 윤서아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총기 손질대에 놓인 하얀 천으로 손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고개를 들어라.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부끄러움은 당신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양심이 마비된 자는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니까. 그 감정을 잊지 마라. 그것이 앞으로 당신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그들을 돌아보았다. 이제 당신들의 진짜 전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당신들 뒤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라. 그것이 동료든 가족이든 혹은 당신 자신의 신념이든 그것을 지켜낼 때 당신들은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되는 것이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 줄 단단한 흉터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모든 예비군이 떠나고 거대한 훈련소에는 노을의 마지막 잔광과 함께 고요만이 남았다. 최성진 상사는 교관실 벽에 정성스럽게 제작된 액자를 걸고 있었다. 액자 안에는 단 하나의 거친 구멍만이 뚫린 윤서아의 표적지가 고이 모셔져 있었다. 이제 이 표적지는 이 훈련소의 전설이자 모든 예비군들에게 경고와 교훈을 동시에 주는 상징이 될 터였다. 이걸 볼 때마다 오늘 일이 생각나서 앞으로는 어떤 놈이 들어와도 교관님 앞에서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최성진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윤서아는 액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저것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전리품이 아니었다. 오만했던 청년들이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지켜본 소중한 기록이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관님. 저도 군 생활 20년 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람이 변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윤서아는 창밖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훈련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더 큰 보람을 주는지. 저 역시 오늘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백호의 마녀가 아닌 한 명의 윤서아로서 느끼는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싸워야 할 새로운 전장을 찾은 것 같았다. 몇 주 후 서울의 한 공사 현장. 거친 인부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그때 현장 팀장이던 황인철이 조용히 다가가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예전 같았으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부터 나갔을 그였지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의 등 뒤에서 동료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다. 같은 시각 여의도의 한 증권사. 오진우는 실수를 연발하며 울상이 된 신입사원의 옆에 앉아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며 업무를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능력 없는 놈이라고 무시했을 그였지만 그는 이제 지식이란 나누고 이끌어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황인철과 오진우는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어색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고단한 일상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분은 정말 마녀였을까? 황인철이 중얼거렸다. 글쎄요. 하지만 마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진우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고 갔으니까요. 그들이 말한 흉터는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성장의 흔적이자 평생을 간직하고 살아갈 긍지의 상징이었다. 경기도 광주의 예비군 훈련소. 깊은 어둠이 내린 교관실 벽에는 한 발의 총알 자국만이 선명한 표적지가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것은 한 전설적인 영웅이 남긴 기록이자 평범한 남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뜨거운 흉터의 증거였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또 많은 싸움이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의 성장을 도우며 함께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